울독 세미나 35회 울독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이스트 C 포럼, 유라시아 원이스트 C 포럼은 남과 북을 이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만든 그런 꿈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만든 포럼입니다. 각계 각층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속해 계시는데 저희가 그 꿈을 펼치기 위해서 울독 세미나, 울릉도와 독도를 줄여서 이제 울독 세미나라고 붙여서 계속 시리즈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들어서 첫 번째 울독 세미나 강사로 모신 대구대학교의 윤재훈 교수님을 저희가 환영하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재훈 교수님 양력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셨고 박사 후에 BC 버클리의 방문 교수 순위 빙햄턴에서 또 방문학자로 일하셨고 지금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관장님 그리고 역사교육학회 회장님 등 뭐 많은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셨고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저서도 많으세요. 교류의 바다 동해, 발해사 자료 통서, 한국 고대 무역사 연구, 뭐 고대 동북아시아 교통, 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동북아시아와 이제 고구려 발해 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시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려 발해 학술상도 받으셨고요. 이런 귀한 분을 모셔서 제가 이제 울독 세미나를 부탁드렸는데요. 저희 포럼에서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올해 한 해 이런 동해를 넘어 유라시아까지 이제 나아가는 이 꿈을 가지고 이제 오늘 첫 강의가 사통팔달 이제 발해의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첫 스타트를 끊어주시면 계속 이어서 발해의 부흥을 꿈꾸는 어떤 그 시리즈물을 가지고 어, 우리가 이제 책자를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울독아리랑이라는 아주 귀한 책자가 나왔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도 우리가 그런 책자를 발간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세미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윤재훈 교수님 모셔서 귀한 세미나 지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사통팔달 발해로드입니다. 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구대학교에 있는 윤재훈입니다. 예, 지금 화면이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주제는 사통팔달 발해 로드, 그러니까 발해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대구대학교 상징 동물 캐릭터인 호랑이, 흰색 호랑이 두두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이제 과별로, 단과대학별로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역사교육과라 사관 복장을 입은 두두, 요게 이제 대구대학교 역사교육과 캐릭터입니다. 예, 간단하게 제 소개를 잠깐만 드리면 요거는 이제 제가 소속돼 있는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그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제가 지은 책이 단독저서, 공동저서 합쳐서 60여 권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오늘 발표할, 강의할 주제와 관련된 책을 한국 고대 무역사 연구라는 책이 있고요. 교류의 바다 동해라고 해서 동해바다를 통한 교류의 역사를 쓴 책이고요. 이거는 이제 발해에 남아있는 유적들 다 모아놓은 책인데 책이 4권이고 분량이 한 2000페이지 됩니다. 2023년에 나왔고요. 고대 동북아시아 교통사라고 해서 주로 이제 한국하고 중국 간에 선사시대부터 19세기까지 중국 왕면후라고 하는 중국분이 쓰신 책인데 제가 같이 공부하는 스타디 그룹 선생님들과 해가지고 몇 년 전에 번역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죠. 중국의 정근대 무슬림 상인들이라 해서 제가 두 번째 연구년 갔을 때 뵀던 뉴욕 주립 때 존 차피라고 하는 중국 사정과서는 교수님이 계시던데 그분이 이제 이슬람 상인의 역사에 대해서 주로 이제 한 당나라 때부터 해가지고 명나라, 청나라 때까지 역사를 쓴 게 있어서
그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쇄 중입니다. 이 책이 원래 지금쯤은 나올 줄 알았는데 인쇄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들어가가지고 발의 로드, 발의 길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이 오늘 그 강의하는 내용은 발표하는 내용은 이 책의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우리 회장님께서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과거에 제가 거쳐왔던 교육기관들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대구대 사범대 역사교육과에 있고요. 다문화사회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 대학 평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 외부 활동으로는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고구려대학회 편집위원장 하고 있고 한국고대사학회 편집위원 하고 있고 대구사학회 기획이사 한국해양사학회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맛배기로 보여드리면 요 영화 다 아실 거예요. 그 2009년에 개봉된 우리나라 이제 동계 스포츠 종목 가운데 하나인 스키점프 국가대표 선수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여기 원래 이제 정식 선수는 4명이고 이제 후보 선수가 하나, 그래서 5명 국가대표로 데뷔하게 되는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인데 이걸 왜 그랬냐? 현재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소속 기관에서 발해사 전공하는 교수가 여기 옆에 사진 나오는 것처럼 네 분에다가 한 분에서 5명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맨 왼쪽이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군한희 교수님이고요. 그 옆에가 저고요. 그 옆에가 이제 이병건 교수님이라고 발해 건축사 하시는 분이고 정석배 교수님이라고 한국전통문화대학이라고 이제 부여에 있는 학교인데 국립대학교인데요. 거기 발해 고고학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또 옛날 안동대 지금 이제 국립경국대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교수님 김종복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해서 5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저 빼고 세 분이 이제 앞으로 3년 이내에 정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발의 길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장에 나온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에는 수도가 5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경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서경, 그다음에 여기 중경, 가운데 있는 수도,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쪽에 동경, 동쪽에 있는 수도, 그다음에 북쪽에 있는데 북경이라고 안 하고 상경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 있는 수도 남경. 그래서 보통 방위명을 할 때 동서남북 중 이렇게 5개를 하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발해는 북경이라고 안 하고 윗상자를 쓰는 상경이라고 썼어요. 이 5개 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이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부터 보면 거란으로 가는 길, 거란도. 그 다음에 당나라로 가는 길이 육지로 가면 영주를 거쳐간다 해서 영주도. 그 다음에 여기 백두산 있죠? 백두산에서 왼쪽으로 가는 길이 압록강이죠? 압록강하고 바다로 가는 길. 이게 등주도. 그래서 당나라로 가는 길이 육지로 가는 길, 바다로 가는 길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한경남도, 남북도로 해서 동해안 따라 쭉 가는 게 이제 신라로 가는 게 신라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경에서 옆으로 가면 크라스키노 성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나중에 또 자세한 또 사진이 또 나옵니다. 지도랑. 그래서 동해를 바다를 거면서 일본으로 가는 게 일본도. 그 다음에 중국 역사책인 신당서에는 안 나오는데 북쪽으로 해서 스탠로드, 초원지대를 통해서 단비 가죽이 수출된 길이 있어요. 이를 단비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제가 2016에서 18년, 그러니까 3년간에 걸쳐서 아까 사진에 나왔던 다른 3분의 교수님과 더불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 성과가 논문과 책으로 되게 많이 나왔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낸 책이 이제 아마 1월 말이나 빨라야 2월 초 정도가 돼야 아마 시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인쇄 중이라 발해 로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쪽 당나라로 가는 길이 이제 발해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있으니까 서부 네트워크, 그다음 발해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가는 길, 거란도 단비길, 여기 이제 북부 네트워크. 그다음에 발해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일본 동쪽에 있는 일본으로 가는 길, 동부 네트워크. 발해 남쪽에 있는 신라로 가는 길, 신라 네트워크, 남부 네트워크.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발해랑 제일 많이 교류를 했던 나라가 당나라, 서쪽에 있는 당나라거든요. 당나라로 가는 길은
이제 아까 저 지도상에서는 등주도, 영주도라고 해가지고 영주도하고 뭐 등주도 해가지고 육로로 가는 길, 바다로 가는 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녹색 선, 요게 이제 영주를 거쳐서 당나라로 내부로 가는 길, 내륙으로 가는 길입니다. 요 영주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압록강이죠. 이 압록강을 통해서 이렇게 압록강하고 지금 여기가 단동이죠. 중국으로. 이 건너편에 있는 데가 이제 북한의 신의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북한 관련 뉴스들 보면 그 북한이랑 중국이랑 연결되는 신의주 대교인가 그 뒤편을 배경으로 해서 항상 멘트를 날리거든요. 그 중국 주재 특파원들이 거기에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요동반도 연안을 따라서 여기 요동반도고 여기가 산동반도거든요. 요 사이에 묘도 열도라고 해서 섬들이 점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등주에 도착합니다. 이 등주가 이제 당나라 때 지명으로 등주고요. 현재 지명으로는 연태입니다. 연타이. 연태고량주로 유명한 연타이. 여기에 도착해서 육로로 해서 당나라 수도 장안까지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나라로 가는 길은 이렇게 두 가지 크게 육로와 저기 수로 또는 해로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영주도라고 해서 영주를 거친다는데 이 영주가 지금의 야원인성 차오양, 그러니까 우리식 한자바로 하면은 요녕성 조양시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답사를 가서 봤더니 여기가, 문명의 크로스워드라고, 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조양시, 차오양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쪽은 현재 중국의 내몽골 자치주입니다. 그래서 초원지대고요. 그러니까 농경지대와 유목지대의 접경지대입니다. 이 영주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당나라 때가. 그래서 거기에 여러 종류의 민족들이 살던 민족의 용광로 같은 데고요. 발해를 건국했던 대조영 부자가 고구려 멸망 이후에 끌려갔던 데가 또 여기고요.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의 중앙아시아 일대에 있던 소그디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 또 살았었고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곳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그때 답사를 통해서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도상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발해가 5개의 수도, 5경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도읍이 됐던 곳이, 왕이 살았던 곳이, 머물렀던 곳이 상경, 중경, 그 다음에 동경. 5개의 수도 가운데 3개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수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아니, 사진을 보면서 그냥 간단간단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이제 한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연변 조선족 자치주 같은 경우는 중국 여행 갔다 와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이렇게 자치주는 이제 이중 언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소수민족의 말하고, 그다음에 중국어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한글로 서고성이라고 써 있고, 왼쪽에는 이제 한자로 서고성이라고 써 있죠. 여기가 이제 발해의 중경입니다. 가운데 있는 수도, 중경. 그리고 여기 논같이 보이는데, 여기가 성벽입니다. 성벽. 그래서 평지에 있는 흙으로 쌓은 토성이다라는 겁니다. 중경이. 그 다음에 이제 상경성인데요. 이건 위성 사진입니다. 당시 발해가 있던 시기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는 당나라 수도 장안, 지금 지명으로는 시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컸던 게 이 상경성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로가 4.5km, 세로가 3.5km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푸르게 보이는 게 논이고요. 경작지고 하얗게 보이는 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주거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왕이 살던 곳이고요. 발해의 왕이 살던 곳이고, 궁성이 있고, 여기에 이제 내성이 있고요. 관리들이 살던 곳이고, 그 다음 그 바깥 지역에 이제 일반 백성들이 거주했던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왕이 살던 궁궐을 여기 확대하면은 조감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오복루라고 해서 이제 출입문이 있고요. 아래쪽부터 해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해가지고 1, 2, 3, 4, 5 궁전이라고 합니다. 왕은 어디서 자냐? 4궁전에서 자고요. 왕비하고 미성년 자녀는 5궁전에서 자고 1궁전, 2궁전, 3궁전은 퍼포먼스, 나라의 정치를 논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례 행위를 할 때, 국가 행사를 할 때 거행하던 곳입니다. 자, 요게 이제 예전 사진인데요. 2004년 무렵에 찍은 사진인데, 그 상경성이 현재 뭐라나 주소가 흑룡강성 영안시 발해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발해진이라고 써 있죠.
여기 이제 제가 그쪽 지역 답사가면 맨날 타고 다니는 겁니다. 세발 자동차. 밑에는 저기 뭐야 오토바이고요. 위에는 이제 자동차 차체를 얹었는데 승차감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는 최고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고고 공지, 고고 발부라는 곳이니까 보지 말고 사진 촬영 금지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몰래 가서 아침에 발부라는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가서 사진 찍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그 발해 왕이 살던 궁성의 궁전 가운데 네 번째 궁전, 사궁전에 발해 왕이 자는 곳이었다, 침전이었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서 이렇게 온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온돌 흔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 크기가 제일 큽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거 우리나라 온돌 유적 중에서. 그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당대 발해 유적. 중국 사람들은 유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 유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 발해가 당나라의 속국인 것처럼 곳곳에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배 타고 가서 당나라의 등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다라고 그랬죠. 이게 현재의 옌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발에만 온 게 아니라 당나라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나라들, 배 타고 들어오는 나라들은 다 여기서 내렸거든요. 내려서 입국 수속을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육로로 해서 당나라 수도 장안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신라 사람들이랑 발해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숙소. 그거를 신라관, 발해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등주하고, 한반도, 그 다음에 그 바다 건너 일본까지 왔다 갔다 무역을 하던 발해 국적의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남북국 시대 그러면 보통 상인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열의 아홉은 장보고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장보고는 신라 사람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연효, 이영각, 이광현 같은 발해 국적의 발해 국적의 상인들이 있었다. 이 자료를 제가 예전에 벌써 한 30년 됐네. 30년 전에 박사 논문 쓸 때 이 자료를 처음 찾아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 요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등주성입니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이제 스쳐 지나가듯이 한 줄 나옵니다. 732년에 발해 이대왕이었던 무왕이 당나라의 산동성 등주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지키던 자사를 죽이고 유유히 빠져나왔다. 이거 완전히 뭐 9.11 테러 같은 사건이에요. 그 발해가 698년에 건국해서 이때 공격한 게 732년이니까 나라 건국한 지 40여 년밖에 안 된 신흥 국가가 당시 세계 대제국을 자부하던 당나라의 안방을 유린한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시는 성벽은 명나라 때 증축한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 성이 처음 만들어진 거는 저기고요. 당나라 때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바다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중국 성들은 평지에다가 사각형으로 짓거든요. 정사각형. 벽돌을 쌓아 올려서 어디 가나 크기 차이만 있지 생긴 것 모습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바닷가에 있어서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중국의 성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성벽 사이로 문이 있어요. 수문이. 그래서 여기로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약간 특이한 구조,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형태의 구조를 가진 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북부 네트워크로, 북쪽으로 가는 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 게 거란도입니다. 거란으로 가는 길. 여기가 이제 목단강시, 영안시, 아까 상경성 현재 주소가 흑룡강성 영안시 발해지라고 그랬죠? 영안시라고 하는 도시는 목단강시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 들어가는 2급시입니다. 2급시. 규모가 작은 시요. 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점을 지나서 여기가 장춘이거든요. 길림성 장춘.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발해 영역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쭉 현재 이제 뭐 길림성이라든지 요뇽성, 그 다음에 현재 내몽골, 그래서 임동, 팔임좌기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중국의 내몽골 있는 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루트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전부 다 논문이나 책으로 기존에 다 나왔던 겁니다. 그냥 대략적인 것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담비길이라고 해서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담비가 아니라 검은 담비입니다. 검은 담비. 그 모피 아시죠? 모피. 모피 코트 할 때 모피. 모피 중에 이제 제일 최상급이 이 바로 담비입니다. 영어로 세이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담비 가죽이 수출된 길, 담비길, 세이블로드, 이거 러시아 학자 샤포크노프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제창을 하셨어요. 제가 이분이 이 담비길에 대해서 주장을 처음 하셨을 때는 96년인가 아마 그럴 텐데, 1996년. 그때 당시에 제가 러시아어를 할 줄 몰라서 근데 이분이 일본에 가서 발표를 해가지고 그게 일본말로 번역이 돼서 일본 학술지에 실렸어요. 97년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알았어요. 아, 이거 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박사 논문 쓸 때 인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는데 주변에서 반응이 다 시큰둥했는데 그 이후로 관련 자료가 쏟아져 나옵니다. 자, 요거는 여기 보면은 여기 웹툰이에요. 웹툰. 인터넷 만화에 카라반이라는 역사 만화가 있습니다. 제가 SNS, 페이스북을 하는데 왔다 갔다 활동하다가 이민수라고 하는 작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 소개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 서강대 대학원 다니면서 웹툰 작가를 한다. 근데 카라반이라고 하는 걸 한다. 그래서 이쪽 관련 뭐 실크로드 말고 단빗길, 샤프크노프 얘기하는 거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 좀 달라. 그래서 자료 주고 왔다 갔다 교류를 했더니 자기 그 그리는 만화에다가 이렇게 단비를 이렇게 이쁘게 그려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조금 이따 보여드릴 단빗길 루트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줬어요. 만화로. 그래서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그 이후로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써먹고 있습니다. 자, 이 단비는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 예전에 만주라고 불렀죠, 만주. 중국 사람들은 만주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동북아시아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만주라고 불렀죠. 만주에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삼보, 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피, 모피, 그 다음에 삼. 인삼입니다. 인삼. 근데 인삼인데 인삼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런 인삼이 아니라 산삼에 가깝죠. 백두산과 그 장백산맥 일대에서 주로 채취가 됐으니까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바로 모피입니다. 그래서 정근대 뭐 지금 뭐 여기 나오는 뭐 오한선비, 음루 있던 시절부터 해서 한참 뒤로 가서 청나라 때까지 동북아시아 만주 지역에서는 요 세 개의 산물이 가장 대표적인 특산품이자 주요한 무역 상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요게 모피에 빠져가지고 모피 논문만 한 다섯 여섯 개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피 관련 또 책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얘기하자면 긴데 러시아 애들이 여기 시베리아까지 오게 된 것도 이 모피 때문에 온 겁니다. 모피 때문에. 모피 사냥. 그 다음에 청나라를 세웠던 만주족이 이제 국가를 세울 때 전쟁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예나 지금이나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군자금 확보를 뭘로 했냐? 이 모피 팔아서 했습니다. 담비, 검은 담비. 담비가 색깔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최고급이 흑초라고 해서 검은 담비입니다. 검은 담비. 이게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의 여러 왕정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 왕정 국가들 국가적인 행사할 때, 뭐 결혼식이라든지 대관식이라든지 등등등 할 때 그 입는 모피 코트의 깃을 카라를 장식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제일 그러니까 고급 모피다라고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산탄 교역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러시아 사할린하고 캄차카 반도하고 그 바다 그 건너편에 일본 홋카이도나 이제 혼슈 서북부 지역과 교류를 하던 거를 산탄 교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옛 소련 연방의 동유럽 쪽에 속해 있는 나라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까지도 이 모피라는 게. 요게 이제 발해부터 아무르강, 러시아는 아무르강이라고 그러고 이제 중국 애들은 흑룡강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세미레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우즈베키스탄 하나의 지명이거든요. 여기까지 이어진 거로 추정이 됩니다. 단빗길. 그럼 발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갔냐? 아닙니다. 그럼 이 중간에 중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음에 나올 여기입니다. 소그딘입니다. 소그딘. 소그딘. 소그디는 이란 인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탄자 돌림 나라들.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근데 그 중에서도 현재로 따지면 특정하면 우즈베키스탄 그 지역을 예전에 소그디아나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출신 사람들을 소그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든 인형은 중국의 여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인데 언뜻 봐도 아시아계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코가 일단 크고요, 눈이 깊고요, 수염이 덕수룩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아시안계와는 전혀 다르다. 여기도 나오지만 이란 계통이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와서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집단 공동체를 곳곳에 설치를 해서 살았고요. 그 중에 일부가 발해까지 온 겁니다. 발해까지. 그래서 이제 중국 역사책에는 이 사람들을 소무, 구성, 9개의 성, 출신 지역에 따라서 패밀리 네임을 부여를 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속특이 소구드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영어 알파벳을 한자로 음차한 겁니다. 아, 여기서 얘네들이 별명이 뭐냐면, 소구딘 별명이 뭐냐면은 동양의 유태인이라고 그래요. 동양의 유태인. 유럽 쪽은 유태인이 경제권을 예전부터 장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쪽, 동양 쪽은 이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서교류의 길, 실크로드 뿐만 아니라 그 위쪽에 단비길, 단비가 수출됐던 길, 거기에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 출신, 옛 소그디아나 출신 소그디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습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펜지켄트라고 하는데, 우즈베키스탄 하나의 지명입니다. 여기서 그 지배자층의 무덤에서 벽화가 나왔는데, 거기에 일상생활이 자세하게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2016년에서 18년에 걸쳐서, 3년간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 소구드인 덕분에 러시아를 가게 됩니다. 유럽 쪽 러시아를 맨날 블라디보스토크나 하바롭스크, 그러니까 연해주 쪽 가다가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 소구딘 관련 유적이나 유물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예전에 그 제정 러시아의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 거기에 에르미타즈 박물관. 그 러시아어는 H가 묵음이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헤리티지가 이제 러시아 말로 에르미타즈입니다. 이게 2018년 2월 달에 갔었거든요. 여기가 예전에 러시아 짜르의 그 궁궐이었는데 지금 이제 박물관으로 이렇게 됐고요. 2월 달에 갔는데 하여튼 되게 추웠어요. 근데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 이게 펜지겐트 벽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뭐 다 아시겠지만 영국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 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가면 전 세계 각국에서 훔쳐온 거, 제국주의 시절에 훔쳐온 거 많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도 그러던 시절이 있어서 이게 그냥 통으로 뜯어갖고 왔어. 예. 시간 관계상 뭐 이제 다 말씀 못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9개의 성이 있었다 그러죠. 소그딘들이 이제 중국화 해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귀화를 해서 여기 보면 강씨, 안씨, 하씨, 조씨, 석씨, 미씨, 사씨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9개 성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안씨하고 사씨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 정상적인 정규 교육 과정을 거쳐서 하면 누구나 다 알아요. 당나라 때 유명한 안사의 난. 알록산 사사명의 난 할 때 안사 성을 따서 안사의 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안씨하고 사씨가 이제 그 유명한 소구드계입니다. 근데 참고로 알록산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알렉산더에서 나왔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까지 갔어요? 중앙아시아까지 왔거든요. 아프가니스탄까지. 그래서 그 옆 동네가 바로 우즈베키스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알렉산더를 제일 훌륭한 인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너도 나중에 알렉산더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라. 그래서 알록산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한자로. 알루산, 알렉젠더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구딘이 이제 곳곳에 마을을 형성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동체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불렸냐면은 살보라고 불렸어요. 한자로. 중국 역사 기록에는. 근데 이게 소구드 말에는 사르타바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요걸 갖다가 한자로 음치한 거예요. 살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실크로드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낙타와 그 낙타를 통해서 짐을 싣고 장사로 다니는 상인, 대상을 떠올릴 거예요. 그쵸? 예, 그거를 캐러번이라고 그러죠. 캐러번, 대상. 우리나라 말로는 대상이라는. 그 리더를 살보라고 그러죠. 살보.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제 그 문명의 크로스워드 할 때 나왔던 영주라고 하는 도시 있죠? 거기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 유민들이 발해를 건국했던 대조영 부자를 비롯한 여러 고구려 유민들이 강제로 이민, 3인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집단 거주지를 당나라 애들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성방이라고 해요. 성방. 그러니까 성이죠, 성성, 포트리스, 요새, 캐슬, 그 옆방자죠, 겹방자. 그러니까 성 안에 들이면 내부 반란이 일으킬 것 같으니까 성 근처에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당나라 애들이 고구려랑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고구려 애들이 전투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잘 알죠. 그래서 근데 너무 많이 모아놓으면은 한 군데 모아놓으면 나중에 이제 화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소규모로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 집단 거주지를 성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대조영 부자도 발해를 건국했던 대조영과 그의 아버지도 아마 이런 식의 성방, 요즘 말로 하면 커뮤니티, 디아스포라 소속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소구딘이 발해에 왔었다, 살았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라고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 당연히. 본 적이 없으니까. 그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화예요. 은화. 은으로 만든 실버. 금, 은, 동 할 때. 이게 이제 부식돼가지고 이런데 이게 앞면, 뒷면입니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일대에서 만들어졌던 은으로 만든 동전이에요. 근데 이게 러시아 연해주의 아르세니에프 강 근처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 동전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제 거주했다라는 유력한 증거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사진이 약간 그런데 발해의 수도 가운데 한 군데였던 상경성에서 발견된 유리로 만든 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역사 관련 책에서 보면 황남대총에서 나왔던 뭐 로만 글라스, 파란색, 빨간색 유리병, 유리잔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발에도 이런 게 있다. 근데 이거는 발에서 만든 게 아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만든 거다. 자, 그다음 오른쪽에 보면 이건 누가 봐도 선명하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음. 그래서 당나라 때는 기독교의 전신인 경교라고 하는 종교가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왜 유행을 했냐면은 이 소구드인들이 그 종교를 믿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믿던 종교를 그대로 믿고 발해 경내에 와서 국경 안으로 들어와서 곳곳에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전 세계 각국의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결혼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유학을 뭐 해가지고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날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무슬림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사원을 짓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가 발견이 됐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서역의 얼굴을 한 사람의 머리상입니다. 두상. 여기 보세요. 머리카락이 꼬불꼬불하잖아요. 동양인들은 이렇게 꼬불꼬불한 머리가 없잖아요. 머리카락이. 그쵸? 그 다음에 코도 되게 크고 부리부리하고 눈도 깊고 아시아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소구드인 얼굴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보면 이게 뭘까요? 낙타입니다. 낙타. 크라스키노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조금 있다가 사진 보여드릴 텐데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중국 세 개 나라 국경지대입니다. 거기에 크라스키노 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예전에 발해 사절단들이 일본으로 갈 때 출발하던 항구가 있던데요. 거기 유적에서 이 낙타상이 나옵니다. 그것도 단봉이 아니라 봉우리가 두 개인 쌍봉 낙타가 나와요. 쌍봉 낙타 미니어처입니다. 자, 이게 왜 나왔을까요? 우리나라는 다 알다시피 낙타가 없죠? 예, 낙타가 없어요. 근데 낙타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전 세계 어디 가나 다 있는 게 차이나타운이에요. 근데 그 차이나타운인데 차이나타운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관우를 제사 지내는 사당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재물의 신으로. 이 소구드인들은 재물의 신으로 누구를 모셨냐? 바로 여기 나오는 낙타입니다. 낙타가 재물의 신이에요. 그 기독교인들 보면 뭐 십자가 같은 거 몸에 지니고 다니시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불교 신자들은 뭐 염주 같은 거 그 손에 이제 몸에 이렇게 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그 소구대인들이 발에 곳곳에 와서 살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 논문 쓸 때 제가 박사 논문 2002년에 썼는데 그 무렵에는 아까 그 샤프코노프라고 하는 분이 러시아 학자가 그냥 얘기해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게 계속 뒤에 이런 자료들이 나오니까 아 이제는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 확실하다. 뭐 그런 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흑수로 가는 길이라는 게 있어요. 흑수로 가는 길. 아까 지도에는 안 나왔는데 달의 중앙 수도권에서 흑수 말갈이 사는 지역으로 가는 길, 그게 흑수도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게 어디냐? 여기 지도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지도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흑수 말갈이 요 제일 북쪽에 있어요. 흑수는 뭐냐면은 검을 흑자에다가 물수자예요. 아까 아무르강을 러시아 사람들은 아무르강이라고 그러고 중국 사람들은 흑룡강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네, 마찬가지예요.
당나라 때는 그 흑룡강을 흑수라고 썼어요. 그래서 흑수 지역에 살던 말갈, 걔들이 흑수 말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여기는 동경에서 현재 러시아 하바롭스크 주의 중심 도시인 하바롭스크까지 가는 길. 여기는 또 다른 수도였던 상경에서 하바롭스크까지 가는 길. 요게 흑스로 가는 길. 흑스 말갈이 사는 길로 사는 곳으로 가는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얘기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썰매가 있었어요. 제가 아까 우리 회장님 잠깐 제 소개하실 때 그 얘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학술상을 탔는데 그게 이 개썰매 논문 때문에 탄 거예요. 제가 그 2014년에서 15년에 걸쳐서 UC 버클리 가가지고 그 이제 와이프랑 애랑 이렇게 보내주고 학교 도서관 가서 그 동아시아 도서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앉아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책을 봤는데 원나라하고 명나라 때 지리지를 봤는데 이 개썰매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겨울이나 늦가을이나 겨울에 이 흑룡강 지역으로 답사를 가면서 항상 느꼈는 게 분명히 중앙이랑 지방이랑 사람이랑 물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겨울 되면 뭐 빠르면 여기도 나오는데 빠르면은 9월부터 얼기 시작해요. 도로에 이제 눈 같은 것도 쌓이고 어떻게 왔다 갔다 했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명나라 때 거기 보니까 구참이라고 하는 걸 설치했다는 거예요. 구참, 개구자. 역참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역참. 역참 그러면 마패. 그쵸? 암행어사가 들고 다니는 마패. 거기 말이 있잖아요. 그쵸? 20에서 30리 간격으로 말들을 댔다가 관리들이 출장 오면은 말을 바꿔 타고 다음 역까지 가는 거. 근데 거기에 개를 놨던 거예요. 개. 그게 구참이에요. 구참. 그래서 그 이제 강물이 안 얼었을 때는 수참이라고 그래서 배가 왔다 갔다 했고요. 그 다음에 강이 얼어버리면 그 위로 썰매가 달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개가 끈 거예요. 그래서 이 구참마다 개를 한 200에서 300마리 정도씩 키웠다라고 기록이 나와요. 각주에 나오더라고요. 발해 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원나라 때 본조 우리나라에서는 발해 때부터 시작한 이 제도를 계승해서 구참을 계속 설치했다라는 딱 그 사료가 나온 거예요. 그 미친 듯이 2시간 동안 유레카를 외치면서 아무도 없는 도서관 열람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귀국하자마자 바로 논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도 썰매가 있었더라고요. 그 썰매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불렸냐면 발구라고 했어요. 달구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달구지. 소하고 말이 끄는 거, 바퀴 달린 거. 그 바퀴가 없고 밑에 스키가 달려있는 게 발구예요. 근데 그거를 개가 끌었어요. 그래서 개썰매가 된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예, 하바롭스크 민속박물관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 썼던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에서 민속조사한 자료 보니까 한경남북도 지역에 이런 형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사진기가 굉장히 귀한 고가품이니까 그 민속조사했던 일본의 관리가 손으로 이렇게 스케치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쓴 거예요. 요게 흑룡강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완전히 거의 바다급이에요. 이제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건너편, 중국 도시를 이제 보고 찍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한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 이제 남부 네트워크예요. 남쪽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데가 발해 경내고요. 그 밑으로는 신라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는 길이 신라도거든요. 그래서 처음 할 때는 당연히 지금으로 하면은 동해안 7번 국도, 뭐 포항, 경주 그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갔을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봤더니 아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중부 내륙고속도로, 강릉이 아니라 춘천 원주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길이 더 많이 쓰였다. 남북국 시대 때는. 신라랑 발해가 있던 시기에는. 그거를 제가 예전에 7, 8년 전에 논문을 썼고 여기다가 이제 약간 일반인용으로 풀어서 썼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 발해 길 네트워크요. 곳곳에 뭐가 있냐면은 24개 돌 유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뭔 소리냐. 자, 여기 옛날 사진인데 이 주춧돌이 있어요. 주춧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죠. 8 곱하기 3. 그래서 24개 돌 유적이라고. 이 돌의 유적에서 이 도대체 뭐였냐?
거기선 설이 한 10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일 유력한 거는 창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기차역이든 비행기역이든 공항이든 배의 역이든 항구든 다 부속 시설이 있게 돼요. 그럼 창고가 있어야겠죠. 물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지금 옛날 건물들 보면 밑에 돌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나무 기둥이 있잖아요. 여기만 남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걸 24개 돌이라는데 이것도 이제 네트워크를 발의 중앙에서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유적이다. 네,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뜬금없이 속초가 나오죠. 제가 예전에 고구려 발해학회 총무이사 할 때 속초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회장님 모시고 서울에서 몇 명이 내려가서 속초시장이랑 만나가지고 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속초가 이제 주로 설악산 갖고 먹고 살았거든요. 관광 갖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좀 이렇게 관광 문화유산 자원으로 뭔가 하나를 더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발해 역사관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여기가 발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속초가 그러더라고요. 속초시장이 술 먹는데. 그래서 여기 저기 속초 시립박물관 건너편에 하나 리조트가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공전의 히트를 쳤던 드라마 대조영 세트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속초 시민 중에 3분의 1이 본적이 아니라 원적이 한경도 출신이에요. 예전 발해 출신. 그 다음에 예전에 노태우 정부 때 북방 항로가 처음으로 속초에서 러시아의 자루비노, 속초에서 어디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북방 항로라고 그러는데 그게 처음으로 개통된 게 속초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해서 건물 하나만 지어줘라. 내부는 우리 고구려 발해학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막 메꿔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발해 역사관이라고. 근데 그분이 시장님이 이제 지금 관두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간 여러 가지를 했어요. 가을에 축제 같은 걸 했거든요. 이제 학자들도 가서 학술회의하고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뭐 발해 백일장이라든지 발해 왕이랑 왕비의 복장을 만들어서 입어보는 행사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행사를 했었는데 속초 발해의 꿈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10여 년 정도 했었어요. 좀 아쉬워요. 근데 나중에 혹시 이쪽 가실 일 있으면 속초 시립박물관 안에 별관으로 있습니다. 발해 역사관이라 독립 건물이 있어요. 지상 1층, 지하 1층. 저희 고구려 발해학회 이사진의 땀과 노력이 열정페이로 저희는 진짜 소주 한 잔 얻어먹고 이거를 공짜로 다 했습니다. 얀을 다 메꿔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발해 역사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소속돼 있는 대구대학교는 대구에 없고요. 대구 옆에 있는 경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거든요. 그 경산에 대조영의 후예인 영순태 씨 집성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조영의 후예가 가장 많이 사는 곳입니다. 아마 이거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발해 역사마을이라고 하는 명칭은 그 2017년인가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당시 이제 실세였던 경산이 지역구였던 최경환이라고 지금 경제부총리 했었는데 그분이 여기 지역구가 경산 출신이고 경산이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그때 경제부총리를 했는데 여기다가 이걸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역효과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맨 앞에 사진 저희 교수 4명 사진 찍은데 거기가 여기입니다. 경산시 남천면 송백일이. 음. 그뭐 여러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학교 박물관장 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문화 담당 직원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기 중앙에서 신청도 안 했는데 돈이 왔다는 거예요. 그 발해 역사마을 뭐 관광하라고 그 몇십억이 갑자기 예산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얘기를 잔뜩 해줬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이렇게 됐더라고요. 여기 마을 입구에 발해 마을 있고요. 입구에 이렇게 깃발 정체불명의 깃발이 있고요. 그다음에 곳곳에 보니까 이렇게 마을 곳곳에 이렇게 벽화 그려놨더라고요. 그게 다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마을 회관이거든요. 아까 저희 4명 사진 찍은데 여기 대조영 동상이고 이게 발해의 역사를 큰 돌에다 새긴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한 거예요. 몇십억이 들어갔는데. 와, 정말 우울해요. 이거 보고. 아니, 그래서 그 얘기도 했었어요. 예산이 얼마냐. 그래서 물어봐서. 아니, 그 돈이면 내가 예전에도 속초 그 시립박물관 옆에다 발해 역사관 별관 하나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 꽤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 뭔가 이렇게 연고가 있으니까 그거 만들어라. 그리고 경산 시티 투어라고 하는 게 생겼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여기도 경산이라는 데도 거기 코스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발해 역사 마을이. 그럼 거기 기념관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온 사람들이
뭔가 기념품 같은 것도 사고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 그림만 그려놓고 근데 이런 벽화마을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디나 다 있어요. 약간 좀 우울한 현상이 됐습니다. 에릭 홉스봄에 만들어진 역사라는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동부 네트워크 일본으로 가는 길. 여기 지도입니다. 여기 포시에트라고 써 있는데 여기 크라스키 노선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여기가 노토반도입니다. 일본 혼슈. 아시다시피 일본은 네개의 섬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홋카이도, 여기 혼슈, 여기 시코쿠, 여기 큐슈. 여기 이제 울릉도 독도예요. 음. 근데 제일 많이 간 건 요거예요. 로또반도. 자, 여기가 크라스키노 성입니다. 크라스키노. 여기에요, 여기. 야트마케 타원형으로 약간 짙은 색 하는 게. 여기가 북한이고요, 건너편이. 두만강과 동해바다가 만나는 데고. 거기서, 여기서 출발해서 도착하면 여기입니다. 노또반도. 요거예요. 공량지. 후쿠라츠. 일본식 한자 발음은 후쿠라츠. 발해 사절단들이 왔던 곳이다라고 여기 한자로 새겨져 있어요. 자, 그럼 크라스키노 성이 어디냐? 재밌는데. 제가 예전에 고구려 연구재단 시절에 여기 3년 동안 매년 발굴하러 3년 동안 갔었어요. 근데 이 책 쓴다고 이제 뭐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기가 예전에 연추 마을이었어요. 러시아 구한말에 한인들이 집단 이주했던 곳이에요. 두만강 넘어가지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개봉했다가 폭삭 망한 현빈 주연의 하얼빈이라는 영화 있죠? 거기가 여기입니다. 연추. 이게 이제 러시아 영토가 되면서 크라스키노는 이제 크라시킨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 육군 중위 이름인데요. 러일 전쟁 때 죽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길어서 이름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이게 발화 때 염주입니다. 염주. 오경 15부 62주 가운데 하나였던 염주. 소금 염자 쓰는 염주였어요. 그러니까 염주가 연추로 바뀌었다가 지금 크라스키노라고 바뀐 거예요. 동네 이름이. 자, 여기가 건너편이 북한입니다. 건너편이 북한이고 저 러시아 쪽에서 찍었어요. 여기 보면 철교가 있죠? 북한 벌목공들이 기차 타고 일로 와요. 그래서 내려서 여기 핫산역이거든요. 여기 내려서 출입국 심사하고 다시 기차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흩어져요. 어, 예전에 발굴하러 갔다가 시간 나서 여기 잠깐 봤어요. 여기 예전에 고구려 연구재단 시절 모습입니다. 약간 얼굴이 많이 상했죠. 한 달 내내 벌레들한테. 여기가 크라스키 노선이고요. 여기가 이제 러시아 학자들이 그린 크라스키 노선 도면입니다. 서문, 동문, 남문. 북쪽 문은 없어요.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북쪽에는 문을 만들지 않아요. 자, 여기는 이제 저기고, 방향 표시하는 거고. 자, 크라스키노 성 이제 얘기를 했고요. 크라스키노 성에 또 해서 재밌는 게 요게 있어요. 데르스 우잘라라고 하는 소설책이에요.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이 데르스 우잘라가 누구냐면은 아까 흑수말갈 말씀드렸잖아요. 흑수말갈을 갖다가 말갈족을 러시아 애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나나이라고 불러요. 우리 중국에 있는 교포들을 조선족이라고 그러죠? 중국 사람들은 러시아에 있는 교포를 뭐라고 그래요? 까레이스키라고 그래요. 까레이스키. 고려인. 근데 이 이제 흑수말갈의 후손은 데르스 우잘라라고 불렀어요. 데르스 우잘라. 이 흑스 말갈 사람인데 얘가 그 러시아 저기 뭐야 탐험가 아르세니예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가이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같이 돌아다닌 거를 기행문 형태로 쓴 거예요. 아르세니예프라는 사람이. 근데 여기 보면 요 내용이 대부분 그때 당시에 이주해서 살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이쪽 지역에 이주해서 살던 러시아 한인들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니까 담비 사냥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틀 같은 거 나무로 만들어서 잡고 아주 리얼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몇 년 전에 이제 상영됐던 영화죠. 진주만 다 아시죠? 여기 이제 상하로는 이제 여기 폭격기 부대 조종사들이 동경에다 폭격하고 영화상으로는 중국 어딘가에 착륙하는 거로 나오죠. 원래 목표는 크라스키노였어요. 그때 다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때는 소련하고 미국하고 동맹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원래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대부분이 중국으로 간 거예요. 일부는 일로 갔어요. 크라스키노 성 근처로. 하여튼 재미있는 역사가 여러 가지로 하고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안중근 단지동맹 비 이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운 거고요. 이 크라스키노 마을 북쪽에 있습니다. 단지동맹. 그 다음에 일본에도 발해 사절단들이 많이 갔거든요. 34번에 걸쳐서 그 유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까 일본 혼슈섬 중간에 있던
노토반도. 여기가 이시카와현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 주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유적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다 가봤어요. 사진도 다 찍고. 책이나 논문에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21세기 와서 발해는 멸망한 지 한참 됐는데 왜 다시 발해를 얘기하냐? 발해는 다른 나라와 달리 움직이는 국가였어요. 아까 발해의 여러 길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모빌리티, 이동성이 뛰어나다. 보통 모빌리티가 뛰어나다 그러면은 몽골족을 생각하거든요. 원나라. 유라시아에 걸치는 세계 대제국 건설기 때문에 아니다. 발해가 오히려 더 원조다라는 거를 했고, 그다음에 발해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계와 연결을 했다. 단절이 아닌 연결을 했다. 그다음 발해의 길은 아까도 살펴봤듯이 서부 네트워크, 당나라로 가는 길, 북부 네트워크, 거란이랑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 단빗길, 남부 네트워크, 남쪽에 신라랑 연결되는 길, 동부 네트워크, 발해 동쪽에 일본으로 가는 길. 육로, 수로, 해로를 통해서 전 세계를 잇고 있었다. 그래서 기존 인식은 발해는 잠깐 있다가 망한 나라, 사라진 국가, 당나라보다 적었다. 결국은 거란족에서였던 요 나라한테 망한 나라,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에 있던 들러리 국가,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오히려 발해는 저번에 어디야 그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 가가지고 트럼프랑 그 얘기하면서 농담 삼아 그 얘기했죠. 트럼프 보고 트럼프 지켜세우면서 너는 피스메이커 해라. 나는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발해는 조정자 역할을 잘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조정. 그 다음에 밸런스. 농경사회, 유목사회. 동아시아, 유라시아. 그 다음에 남쪽, 북쪽, 동쪽, 서쪽. 그래서 제가 사통팔달이라고 별명을 붙인 거예요. 발해라는 이름 안에. 자, 그럼 이 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했냐? 군사력만 갖고는 안 된다. 길을 잘 확보했어야 된다. 그 길을 확보하는 능력은 그 네트워크의 능력, 아까 얘기했지만 뭐 개썰매라든지, 그쵸? 구참, 그 다음에 내륙 수운을 이용하는 수참, 그 다음에 말을 이용하는 마참, 그 다음에 그거를 관리하는 국가가 관리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24개들 유적, 창고 유적이죠. 그런 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냐. 그 다음에 다중경로. 길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국 역사책에는 발해 오도라고 해서 5개의 길만 나오지만 그 외에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단빗길, 뭐, 그 다음에 뭐 흑수로 가는 길, 뭐 등등 다른 또 길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걸 동시에 운영했다. 그래서 요즘도 뭐 투자의 정석은 뭐예요?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유연한 국가였다. 대응이 굉장히 유약했다. 그래서 발해가 926년에 이제 거란족에서 었던 요나라한테 멸망을 했지만 이거는 발해의 국가 전략이 실패한 게 아니다. 그냥 때를 잘못 만났을 뿐이다. 질서재편, 동아시아 질서재편이나 구조적 변화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럼 발해의 유산은 뭐냐? 21세기 현재 연결의 방식이에요. 연결의 방식. 여러 경로로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분산 투자하고 세통발달, 동서남북 다 연결했다라고 했고 전쟁보다는 교류를 우선으로 했다. 대항해 시대라는 말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제국주의하고 제국주의적 침략을 하잖아요. 뭐 무력으로 사람을 죽인다든지 뺏는다든지 그러는데 발해는 그런 거 없이 교류를 통해서도 번영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 이게 21세기 우리의 이게 가장 큰 교훈이 되지 않냐, 발해의 역사가.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뭐 비슷한 얘기가 계속하는, 국가를 다시 정의해야 된다, 발해를 통해서. 왜? 지금도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대항해 시대를 이끌었던 나라들, 영국, 스페인, 영국, 포르투갈, 네덜란드가 이 중심 국가들이잖아요. 다 작은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나라들을 대항해 시대는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해요. 근데 발해는 그 나라들보다 훨씬 컸어요. 네트워크 규모도 훨씬 컸고, 정근대의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된 국가가 아니었다. 계속 이동하는 모빌리티, 이동성이 뛰어난 국가였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 다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길, 우리가 국가적이나 민족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길, 선택하는 발해처럼 연결해서 살 건지, 번영할 건지, 고립을 택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단일 한계 갈 건지, 다중으로 갈 건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발해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기뢰 국가라는 거죠. 기뢰 국가. 제가 발해의 길에 대해서, 로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개방이다, 개방. 개방하면 성공한다. 폐쇄하면 망한다. 라는 거를 발해의 길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 애들이 말하는 나나이죠. 민속촌 같은 데 가서 제가 답사 갔다가 2018년 한 7월 달인 것 같은데 사진 찍은 겁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너무나 귀한 강의였습니다. 정말 오늘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아쉬워할 것 같고요. 사실 이 저희 포럼의 부회장이신 한성구 부회장님 이제 곧 부회장 맡으셨는데 사실 이쪽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오늘 사업 때문에 못 들어오셨는데 아마 나중에 반드시 보실 것 같아요. 어, 이 귀한 강의 후에 여러 질문하실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이제 궁금하신 것 우리 한 5분 늦게 끝났기 때문에 질문 시간도 맞춰서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질문하실 분들 이제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예, 오늘 제일 수고해 주신 사무국장 우리 이성명 사무국장님 이야기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교수님 나중에 바레로드라는 책이 나오면 꼭 한번 읽어보고 싶게 만드시는 엄청 좋은 강연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전에 제가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담비 사냥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시베리아 땅이 물들 정도로 그 담비에 대한 가치가 유럽이나 뭐 이런 국가들에 엄청 높이 평가되어서 그것 때문에 이권 다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발해도 담비길을 통해서 담비를 사냥하러 나갔던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교류로서의 그 길을 열어놨던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발해가 이제 아까 지도상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발해의 5개의 수도가 이렇게 크게 보면 원 형태로 해서 모여 있거든요. 거기가 네.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수도권이에요. 근데 그 음, 중심부하고 주변부는 통치 방식이 다릅니다. 음, 직접 통치, 간접 통치. 여기서 직접 통치, 간접 통치는 뭐냐면 직접 통치는 중앙에서 해당 지역의 관리를 파견하면 직접 통치고 그 지역의 수장한테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뭐 이렇게 조공 같은 거, 공물, 세금만 납부해라 라고 하는 게 간접 통치거든요. 근데 담비가 산출되는 지역은 발해의 변방이에요. 아까 음, 이제 지도상으로 잠깐 보여드렸던 하바롭스크나 뭐 현재 중국 흥룡강성 북쪽 지역 일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수령이라고 불리는 제지 세력가가 돼 있거든요. 음,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간접적으로 세금 형태로 받는 거다라고 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도 거의 동아시아 특산물이 담비여서 많이 수출됐다고 했는데 요즘도 담비가 그 지역에 많이 나나요? 예전만큼 이제 많이 이제 남획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러시아 애들이 여기 건너가지고 베링해협 건너가지고 알래스카하고 그 북미 대륙까지 간 게 그 담비 잡으러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너무 어. 잡아가지고 고갈이 돼가지고 물론 있긴 있는데 예전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질문 있으신가요? 누구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뭐 역참 이게 개썰매, 개발구가 끄는 구참이라는 게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도 너무 좋았고요. 지금 저희가 소구두인이 발해에 들어와서 이제 씨를 뿌리고 남긴 그 성씨 중에 강안, 하조, 성미사 이런 성씨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저희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강 씨나 안 씨 뭐 이런 분들이 그쪽 계열이신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근데 음, 그 발해 기록을 보면 일본으로 간 사절단 중에 네. 그러니까 5급 이하, 그러니까 그때는 품이라고 그랬죠. 6품 이하의 실무진들 보면 안씨, 사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시사. 예전에 신라에 처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예. 서역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서역사람. 밝아가지고 뭐 예, 택제 예, 예. 비슷하다는데 예. 발해도 마찬가지로 소구대인 출신들 안씨 사씨를 대표되는 사람들을 특채해가지고 저기 음, 교역할 때 무역할 때 실무자로
음, 특별 태용한 거로 이제 일본 사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걔들이 또 재밌는 게 가서 그걸 또 일본에까지 그 사람들이 소구딘이라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일본 왕이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가지고 걔들이 뭘 했냐면 점을 잘 쳤대요. 아, 점성술. 예, 별자리 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 애가 이제 그 왕비가 따로 불러가지고 우리 애가 나중에 황제가 되겠냐, 천황이 되겠냐, 뭐 물어봤다라는 게 이제 뭐 모노게타리, 모노, 예.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일본 역사 소설이나 역사 책에도 나오고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 논문 한 두어 편 썼는데 재밌는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 예, 그 소구두인에 대해서 제가 들으면서 너무 이제 새로운 것 많이 동양의 유태인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소구두인의 이제 인종적 그 계통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 계통이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소구두인이 주로 많이 거주했던 우즈벡이 예, 현재는 사실은 투르크 계열의 그런 민족으로 알고 있는데 그 스탄 국가 중에서 이제 우즈벡,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이쪽은 투르크 계열이고 이제 타직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제 이란 이쪽이 이제 페르시아 계통으로 지금은 되어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발해가 있던 그 시절은 그러니까 이 우즈벡이 투르크 계열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고 페르시아 계열, 이란 계열이 지배하는 나라였다는 걸 이제 새롭게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 후에 이제 몽골 제국이 일어나면서 투르크인들이 이제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제 우즈벡의 그 인종이 이제 뒤섞이게 되면서 지금은 투르크계가 더 이제 메인이 됐지만 여전히 그 페르시아 계열의 그런 DNA도 막 뒤섞여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요. 제가 이- 사실은 이제 북경에서 예루살렘까지 80일 육로 여행을 하면서 이 지역을 다 거쳐 갔었거든요. 그래서 어,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인종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게 옛날에 소구두인이 옛날에는 이게 투르크 계열이 아니고 이란 계열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오늘 또 새롭게 배우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뭐 코멘트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음,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없으신가요? 사실은 저기 뭐 너무 많은 방대한 연구를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짧은 50분 강의로서는 도저히 다 다룰 수 없는데 이 사통팔달 이 바레로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에 그 이제 에필로그에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옛날에 80년 전에는 완전히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이제 지정학적 저주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그런 작은 나라였지만 지금은 이제 남과 북이 다 이제는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올라섰고 그렇게 됐다 보니까 이제는 지경학적인 오히려 기회가 이제 저희 민족에게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앞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될 것인가 이 안에 그 이제 발해 정신 지금 말씀하신 균형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발해 정신이 어, 이제 앞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셨고 앞으로 이 이제 이거 유튜브로 만들기도 하겠지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좀 잘 정리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이 발해 정신을 이제 우리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잘 알리고 펼쳐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책자를 좀 이 세미나 시리즈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그 첫 관문을 열어주신 우리 윤재훈 교수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오늘 35회 울독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